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자더라도 이것이 좋지 않으면 잠을 자더라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맞습니다. 수면 네. 자세 정말 중요하죠. 엎드려 잔다거나 만세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이렇게 자면 어깨나 허리, 무릎까지도 그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컨디션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전에 반드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꼭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고요. 이 다리 너비는 어깨 너비 정도 벌려주시고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받치고 주무시면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무릎 베개를 사용해 봤는데 잠이 정말 잘 와요. 그래요? 네, 무릎 베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의보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강 정보를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임동국 원장님, 박인혜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이 수면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임 원장님께서는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궁금해요. 네, 방금 반듯이 네. 천장을 바라보고 하는 자세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 잡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는데, 어. 근데 사실 제가 나중에 하는 데 들어가서 알았는데, 예. 네.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자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였더라고요. 마치 태아처럼 자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그 자는 자세에 대한 어떤 파트를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심수법이라고 해갖고 잠자는 법이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오므리고 자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심기를 기르고 그리고 네. 기운이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누우면은 이게 이제 그 공장님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것은 시체들이라 자는 잠이다. 그래서 그렇게 누우면 또 자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허리가 아플 경우에는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 좋지만은 평상시에 주무실 때는 옆으로 누우셔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눕게 되면은 뭐 동의보감에는 뭐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얘기도 있고 예. 또 그리고 손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올리고 주무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가위 눌린다고 또 했거든요. 이거 약간 스핑크스 아닌가요? 그렇죠. 스핑크스 같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취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 생활하는 것이 서 있는 자세를 하다 보면은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항상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 잘 때도 반듯하게 누워 있게 되면은 계속 경직되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한 질환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누워서 태아처럼 자는 것들이 마음도 편안하게 되고 허리 긴장도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러면 옆으로 누워서 잘 때 그 왼쪽으로만 자면은 이제 다음 날은 오른쪽 자고 뭐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할까요, 원장님?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또 뭐라고 나왔냐면은 침수법에. 네, 침수법에 네. 잘 때 한 5번 정도 자세를 바꾸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그 방바닥 돌아다니면은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렇죠. 등장을 받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녀분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주 잘 자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놔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잠이 잘 들고 혹은 또 좋은 잠을 취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자, 사실 잠을 잘 때 그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자면 척추나 뭐 어깨 관절 그리고 목 관절에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베개 선택인 것 같아요, 원장님. 좀 베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자, 임 원장님. 네. 네, 혹시 뭐 베개 어떤 베개 보통 베고 계세요? 저는 그 목 디스크에 좋다는 베개. 혹시 좀 딱딱한 거?
아니요, 베개? 그렇진 않고요. 네, 네. 경추 베개 예, 네, 예.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상태로 시작된 네네. 거긴 한데 경험상 좀 목 뒤만 받쳐주는 게 잠이 좀 더 편하게 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거의 높이가 별로 없는 이제 목 뒤에만 받치고 자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좋은 베개를 베고 잘 오, 주무시는데요. 그래요? 네.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베개들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잖아요. 네. 쿠션 같은데 이제 그 베개를 보면은 가운데는 볼록하고 양쪽 가장자리 이렇게 모아져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럼 베개 되면은 이 볼록한 부분이 머리에 이제 여기 이 목 쪽을 닿는 게 아니라 머리 위쪽을 닿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베게 되면은 이 모양을 보면은 머리와 그 이 어깨 사이에 이 목이 마치 다리처럼 떠 있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렇게 붕 떠 있겠네요, 중간이. 예, 그러면 네. 이제 또 역시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자고 일어난 다음에 뭐 갑자기 목이 아파서 목을 못 돌린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베개가 좋은데 네. 예, 옛날 베개가 좋아요. 그래서 옛날 베개. 예, 옛날 베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네모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딱딱한 거? 예. 네. 딱딱하진 않고 그래요? 네모나고 네. 두께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 가면은 이제 그런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네. 이제 그런 베개들이 대부분 높이가 목보다 살짝 높거든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베면은 여기 목 안에 싹 들어가서 그 목을 잘 받쳐주기 때문에 네.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목 베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다 안 닿을 것 같은데 네네. 이쪽 윗머리는 안 닿아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 얘가 여기를 잡아주면서 이쪽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뭐 부하가 안 걸려도 상관없으세요. 네네. 예, 이게 목만 이렇게 이렇게 좁은 그런 베개가 아니라 예, 여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두께가 이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윗부분에 닿는 것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닿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에서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 이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옆으로 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박 원장님? 네, 맞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은데요. 네. 왼쪽이요? 네, 맞습니다. 음식물을 소화하는 위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주무시게 되면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원래의 방향으로 잘 내려가게 되고 또 수면 중에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인 것 같은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우리가 복날이 있는 것처럼 이 음식으로 보양을 하기도 하고 또 한약으로 원기를 충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는 보약이라는 말을 하는데 보약과 한약이 어떤 개념이 다른 것인지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임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보약과 한약 차이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한의원 하면은 이제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보약이죠. 네. 예, 근데 보약 역시 한약의 일종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 보약이라고 하는 거를 뭐 단순하게 몸을 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보약은 조금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편작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편작이요? 예. 그 어디 잘 모르시는 것 이야기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중국 뭐 어떤 뭐 사기라든지 이제 그런 데 잘 나오는 이름인데 전국 시대 때 아주 유명한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편작에 형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술을 이제 시행하는 이제 한의사였는데 한 번은 이제 위나라 문공이 이제 편작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네. 지금 형제가 3명 있는데 누가 가장 명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편작이 첫째 형이 가장 명입니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공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편작이었고 두 형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알려진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아하니까 이제 편작이 대답을 하기를 첫째 형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병이 앞으로 발생할 거를 미리 알고 미리 약을 써서 치료를 함으로써 병이 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째 형이 그 다음에 실력이 있는데 둘째 형 같은 경우는 병이 아주 미미할 때 그거를 남보다 미리 알아채서 치료를 해줌으로써 병이 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미 병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허명이 생긴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겸손하다. 겸손하네요.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째 형이 치료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실제로 병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쓰는 치법이 바로 보법이고요. 이럴 때 먹는 약이 바로 보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약이긴 한데 발생하지 않은 병을 미리 치료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말로 보면 뭐 예방 접종처럼 이제 예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의학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치미병이란 말이 있어요. 네, 치미병. 치미병. 이거는 미자가 아직 미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병이 되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는 건데, 자, 이 내용은 사실은 한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황제내경에 실려 있는 겁니다. 네. 그 내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인은 불치이병, 그리고 치미병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병, 이미 발생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아직 안 된 걸 치료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의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이미 발생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발생되지 않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 그만큼 예방의학적 사상이 아주 깊게 박혀 있는 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약 같은 경우는 이 인체의 약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평상시에 뭐 큰 병이 없더라도 네. 조금씩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사람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생활을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한 부위가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뭐 건강하게 태어났더라 하더라도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라든지 과도한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몸의 어떤 한 부위, 장기 같은 것들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장기들이 처음에 약했을 때는 표가 잘 안 나요. 증상도 미미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질병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틈틈이 진료를 해서 이 부족한 장기를 보강해 주게 되면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을 막을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때 복용하는 것이 보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겼어라고 하면은 이미 듣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요즘에 힘들었어, 일을 많이 했어, 아니면은 뭐 계절이 바뀔 때 나는 힘들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복용을 미리 해주셔갖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먹는 보약이 네. 사실 뭐 보약 다 드셔보셨지만은 네. 먹으면 먹으면 별로 티가 안 나요. 맞아요. 쓰기만 하고. 네. 왜냐하면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편작이 말한 것처럼 큰 형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통 그렇게 보약을 드시고 오시면은 그 다음 해에 이번 겨울에는 감기 안 걸린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아니면 이번에는 피곤을 좀 덜 느낀 것 같아요. 덕분에 뭐 시험 잘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나라가 태평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사건 사고가 많으면은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니까 네.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내 몸을 평안하게 태평 성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마치 자동차도 우리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오일도 갈고 뭐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이렇게 되면은 오래오래 이제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여름에 기운이 떨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약 한 제 뭐 지어 먹어야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혹시 보약을 먹기 좋은 계절이 따로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계절에 따라 필요한 보약이 다르기 때문에 보약을 드시기 좋은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보통은 환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해짐을
느끼셔서 그래서 보약을 많이 찾게들 되시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더위를 더 많이 타신다거나 아니면 땀을 더 많이 흘려서 기력 보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름철 대표 보약인 생맥산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생맥산이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계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힘든 계절이 다가오시기 전 혹은 그 계절에 맞춰서 보약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 약할 수 있는 계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보약을 복용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임 원장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보약을 복용하면 좋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보약을 가장 복용하기 적당한 때가 질병이 발생되기 전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상태를 아건강 상태라고 부릅니다. 건강. 상태. 네. 서브 헬스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미 이제 그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나갔고 네. 약 질병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 뭐 요즘 너무 많이 피로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막 여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감기를 뭐 잘 걸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 내 몸이 아직 병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지금 질병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아건강 상태가 대부분 그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WHO에 의하면은 보통 이제 인구를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가장 건강한 사람은 한 5% 정도고요. 네. 예,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이 한 25%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럼 나머지 한 75%는 바로 아건강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병이 없지만은 앞으로 병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잠재력이 지금 한 75%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잘 이 보약 같은 걸 드셔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죠. 예. 네. 자, 특별히 뭐 어디가 아파서 힘들고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건강하지는 못하다라고 느끼는 상태를 이제 아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현대인들한테는 대표적으로 딱 그런 상태가 만성 피로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만성 피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어떤 질병이 없는데 쉬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한의학적에서는 허루라고 해요. 허루? 네, 허루.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서 허한데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게 많죠. 피로감 때문에. 그리고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네. 네,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요?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이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박 원장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말 그대로 만성 피로 자체가 주 증상인 상태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만성 피로가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운동 후에도 피로감이 지속되시거나 아니면 또 앉아서 일어나실 때 어지럽고 또 집중이 잘 안 되신 경우도 있고요. 네. 잠들기가 어렵고 우리가 흔히 면역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감기나 혹은 구내염 등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도 이렇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거는 한의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로라고 생각하시고 진찰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지금 다 해당은 되지 않지만 몇 가지가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허로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허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임 원장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음식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이요? 네, 아까 보통 이제 본인들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데 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 단 거 단 그리고 거? 매운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다 압니다. 단 거 매운 거랑요. 밀가루 밀가루. 음식이랑요. 커피요. 다 안 좋은 것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단 것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다 네. 아시지만 뭐 당뇨병 위험도 있지만 좀 우리 몸에서 약간 쉽게 말하면은 좀 습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습. 예, 습이라고 해서 이제 노폐물이 있는데 그런 거 만들 수 있고 또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또 위장 장애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몸에 건강한 그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반대 음식. 어. 일단 맛이 담백하고 네. 자극적이지 않고 밀가루 음식 같은 건 조금 피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과도한 성생활은 조금 삼가시게 좋으세요. 그래서 건강한 정도의 성생활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성생활 하게 되면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신장이 망가진다고 보는데 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갖고 이게 저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생활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 써먹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배터리가 일찍 닳게 되겠죠. 예. 그러면 당연하게 이미 이제 그거는 빨리 핸드폰이 꺼지듯이 사람 몸도 망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로도 이 허로를 잘 유발하기 때문에 일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일을 안고 늘어져 있으면은 한의학에서는 기일즉 기체라고 해서 늘어져 있으면 또 기가 안 돌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노동과 휴식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피해야겠죠. 아, 네.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아까 매운 거 좋아한다고 보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쌓으신 것 같은데. 보통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발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운 거 특히 이제 아주 매운 그 어떤 특정 브랜드 같은 네네. 그런 떡볶이 같은 걸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하기도 안 좋아지지만은 내 몸에 있는 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자꾸 발산이 되니까. 그래서 먹을 땐 개운한데 먹은 다음에 기운이 빠지는.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몸에 있는 기운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은 일상생활에서 허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좀 느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엽기적인 그런 음식들 안 먹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이것도 지금 하필 빨간 거 입고 오셔가지고 또 빨간 음식 좋아하는 사람으로 딱 낙인이 찍힌 것 같아요. 네. 자, 보양에서부터 만성피로 증후군까지 아주 다양한 한방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비만과 습담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비만은 너무 익숙하지만 네. 비만이 오게 되는 원인에는 이제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습담이라고 하는 한의학적인 그 개념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오늘 원장님들께 자세히 여쭤볼 텐데요. 자, 일단 원장님. 왜 우리가 살이 찌기는 쉬운데 빠지기가 어려운지 그것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실제로 비만 유전자가 있기도 한데요. 네. 또 그 전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쉽고 또 빼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금 허탈한 얘기이긴 해요. 네, 인류 역사가 600만 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식량이 풍족해져서 우리가 음식을 즐기게 된 지는 약 200년 정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의 인류는 굶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됐고 필요한 에너지를 잘 쓰게 되려면 지방으로 잘 저장해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에너지를 쌓는 대사, 즉 살이 찌는 대사를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요즘처럼 식량이 풍족한 시대라면 훨씬 더 다이어트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 지방을 빼서 써야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쉼없이 계속 너무나도 잘 먹다 보니까 그렇죠. 이 지방이 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쌓이다가 비만이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 원장님, 비만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떤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비만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이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네. 뭐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혈심증,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졸중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하는데 원래 이제 그 비만이신 분들은 혈 속에 피 속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 지방의 이제 그 함량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 혈관에 끼게 되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증 같은 게 생기면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허리 같은데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해서 이제 어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살 좀 빼세요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지만 내 몸이 무거우면은 이 관절이 받는 부하가 그만큼 더 많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쉽게 빨리 다를 수밖에 없고 퇴행성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발목이 아픈 그런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폐물이 몸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염증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집안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놔두면은 썩죠. 냄새가 나고 그러듯이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으면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염증을 잘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인슐린 기능에 이 지방 같은 것들이 이제 비만 같은 영향을 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E형 그 당뇨병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심하게는 뭐 자궁 같은 데 영향을 미쳐서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안 좋은 질환들이 다 비만의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 네. 정유연 아나운서 그런 편인가요? 네, 그런 편인데요.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네, 다 해당됩니다. 네. 아니 물만 먹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보면 네네. 아니, 뭐 먹었으니까 살이 찌겠지. 아. 솔직히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게 정말 물만 먹어서 살이 찔 수가 있는 건지 박 원장님께서 좀 시원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어. 네, 사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대사 저하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은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대사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조금만 드셔도 뭔가 살이 찌는 것 같고 과장해서 표현하게 되면 물만 드셔도 살이 찌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호르몬의 변화를 또 급격하게 경험하시기 때문에 몸은 힘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살은 빠지는 것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살이 안 빠지는 게 결국 호르몬의 영향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35살이 되기 전에 이 신체 리듬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살을 꼭 빼야 한다면 누구나 좀 수월하게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살 빼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살 빼는 방법을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두 아시는 방법이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규칙적인 식사와 그리고 또 수면, 그리고 운동입니다. 네. 식단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절대적인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구성 식단이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채소나 고기 섭취량은 많이 늘려주시고 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줄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제로콜라예요. 그래요? 네, 제로콜라를 포함한 많은 음료수들이나 과일 같은 경우도 조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과일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뭔가 드시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침 식사를 챙겨 주시면서 저녁 시간에 갑작스럽게 폭식을 예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이 맛있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약간 맛없더라도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규칙적으로 좀 잘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이어트 그 한약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한의원에서 도움을 이제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떤 약을 쓰고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지 자,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몸은 그림과 같이 여러 시스템으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네. 이 시스템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종합적으로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만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염증을 포함한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 순환 저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비만 치료를 위한 한약은 단순히 식욕 억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나 림프관에 문제가 되는 순환 문제, 대사 문제, 그리고 우리가 허약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처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몸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좀 살찌신 분들을 보면 몸이 무겁고 뭔가 또 좀 하기 싫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흔히 습담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이 습담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네, 그 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후와 연관시키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뭐 오늘은 좀 날씨가 맑았는데 좀 최근까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 비가 많이 오면은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은 몸도 좀 약간 끈적끈적하고, 네, 그리고 좀 몸도 무겁고, 뭐 관절 같은 게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아픈 경우에는 기상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몸 속에서도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신 물은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골고루 퍼지면서 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다 이렇게 또 그 청소까지 다 한 다음에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노폐물 같은 것들을 갖고 소변으로 나와서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예. 만약에 이런 수액대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우리 몸에 그런 잉여 수분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치 그 아까 그 기온에 습도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습기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은 몸이 무겁고 붓게 되고 자꾸 막 처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습이 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소변이라든지 대변 상황을 보면서 이제 네.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몸에 쌓여 있는 습이 오래되면은 얘가 예. 또 변질됩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오랫동안 놔두면은 변질돼서 썩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습도 오래되면은 약간 변질이 발생하는데 그 변질된 것이 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담이 이제 생기는 그 원인이 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붙여서 습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아. 얘네들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대사순환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 같은 걸 막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데 병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비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원장님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목에 담이 걸렸는데 이렇게 네. 담이 걸리는 것도 습담의 하나인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담이라고 부르는 것이 네네. 예, 지금 그냥 무조건 이게 결리거나 그러면 담이라고 하는데 아, 네. 사실은 우리가 담 결렸어라고 할 때 그 담이 진짜로 여러 데에 맺혀갖고 혈액순환을 막아서 근육이 경직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 어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어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디가 이렇게 결리면서 네. 막 잘 안 움직이고 뻣뻣하고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담이 걸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네. 네.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수면법에서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잔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렇게 베고 잔다든지 해서 한쪽 그 근육들을 계속 압박해서 생기는 통증은 뭐 사실은 담이 아니라 근육의 압박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포착으로 인한 거죠. 아, 약간 그렇군요. 다릅니다. 네, 구분을 해야겠네요. 자, 담이라는 글자를 같이 쓰고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증상을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습담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어디에 습담이 쌓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박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습담은 우리 몸 어느 곳이든 쌓여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네. 머리에 먼저 쌓이는 경우는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멍한 느낌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기에 쌓이는 경우에는 가래가 끓거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순환기에 쌓이는 경우라면 손발이 저리고 또 쉽게 붓는다고 표현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소화기계에 쌓이는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울렁거리는 느낌을 호소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대변을 보더라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늘 묵직한 느낌이 드신다면 한 번쯤 습담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습담이 우리 신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박 원장님 그렇다면 이 습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네, 네. 진찰을 받으셔도 알 수 있기는 한데요. 음. 어느 정도 자가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자가 테스트가 네, 가능해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같이 보시는 걸 보시면 되는데 네. 네, 먼저 소화가 안 되고 가스찬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잘 붓는다거나 혹은 날이 흐리면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대소변이 심하지 않거나 마지막으로 실제로 지방간이나 고혈압 같은 뭔가 대사적인 질환을 진단받으신 경우도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하구나. 네, 원장님 그리고 네. 또 그 혀에서 이 습담증이 있는 사람은 또 증상이 나타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혀를 보셔도 어느 정도 자가적으로 테스트는 가능하신데요. 혀 가장자리 부분에 치흔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톱니바퀴 모양으로 뭔가 짜글짜글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습담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처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지금 저 화면에서 저 네. 오른쪽 왼쪽 그 아까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어떤 네네. 게 이제 습담이 많은 건가요? 사실 두 분 다 습담증이 있는 건 맞기는 네네네. 한데요. 오른쪽 분이 조금 더 백태가 없으시고 예, 예. 매끈매끈하시죠. 네. 그럴 때 습담증이 조금 더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백태가 없는 경우가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습담증의 증상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네, 그럼 습담증을 치료하면 오늘 주제인 이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한의학에서는 습담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순환을 도와서 습담을 해독하고 기혈 음양 중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돕는 약으로 처방되게 됩니다. 네. 아마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약재는 마황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마황은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하게 되고 사실 커피와 비슷하게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커피처럼 안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마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네, 마황 자체는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촉진시키는 좋은 약재이기는 하지만 또 체질에 맞지 않게 다량 사용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시다던가 아니면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 커피를 안 맞으시는 분들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네.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몸에 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요모조모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또 실제 사례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실제 사례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키 165cm 그리고 몸무게가 85.7kg로 내원해 주신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네, 특이사항으로는 고강도의 기분장애 약을 약 2년 정도 복용하고 계셨고 갑상선 기능 문제가 있으셔서 메티마졸이나 인데놀 같은 약도 5년 정도 복용하고 있으셨는데요. 거기에 다낭성 난소증후군까지 있으셔서 체중 감량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이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한약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한데요. 지금 인바디 보시는 것처럼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85.7kg 그리고 체지방도 37.4kg, 내장지방도 140으로 꽤 높은 편이셨는데요. 예. 네, 3개월 뒤 인바디를 보시면 체중도 9.3kg 정도 감량하셨고 체지방도 6kg 정도 빠지셨고 건강 지수와 관련 있는 내장지방도 단면적이 22.5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한약을 드시면서 체중 감량이 가능한데요. 네, 실제로 저희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질환 자체의 호전도 있으셔서 논문으로 발표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저하증 자체에서도 이미 비만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역으로 지방 축적이 너무 심하게 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얼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서 비만에서 탈출하신 사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원장님들과 함께 비만과 습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요한 내용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임산부 여러분들께서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자, 산후풍을 예방하는 올바른 산후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이를 낳은 뒤에 원래 몸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꽤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이 시기에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산후조리가 필요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그 출산을 한 다음에 이제 몸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을 이제 산육기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출산을 하려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골반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산도로 이제 아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골반을 좀 약간 부들부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그 전부터 그러니까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골반을 잡고 있는 그 골반 관절에 또 연골 같은 것들을 이 연골과 인대 같은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연화시키는데 근데 이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 피를 타고 돌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다 작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팔꿈치라든지 어깨라든지 허리, 뭐 무릎 다 이런 데가 작용을 해서 그런 쪽에 있는 이제 연골과 인대 같은 것들이 좀 약해져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출산, 즉 자연분만을 할 때를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차도 보면은 막 힘줘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힘을 많이 주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무래도 약간 약화되어 있는 연골이나 인대 근육들이 그런 데서 조금씩 이제 마이크로 데미지 같은 게 생깁니다. 미래 손상이 생기고요. 네.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산육기인데 네. 만약에 이때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후풍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출산 후에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기혈도 많이 손상되어 있는 데다가 그렇게 우리 몸에 있는 관절 같은 데도 그렇게 손상들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호르몬의 변화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산육기 때 만약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산후풍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후풍의 증상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은 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통 여러 관절의 다발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표현들이 되게 다양해요. 뭐 아프다, 쑤시다, 저리다, 시큰거린다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호소하게 되시는 거고요. 또한 신체적인 증상과 더불어서 출산 후에 우울감이나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함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산후풍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풍이라는 게 그 바람풍자인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이걸로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볼 텐데, 자, 임 원장님 사실 여름에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선풍기 바람 같은 거 함부로 쐬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걸 저도 들어봤는데 산모들이 정말로 찬바람을 쐬면 안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근육이나든지 인대들이든지 관절 같은 게 되게 약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람 같은 거를 쐬이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뜨거운 유리잔을 갑자기 찬물에 두면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해져 있는 관절에 이 찬바람이 들어가면은 찬바람은 우리가 이제 그 겨울철에 바람 맞으면 피부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약간 아프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약간 상처 같은 것들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고착화되는 상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6가지 사기가 있는데 풍한서섭 조화라고 6가지 사기 중에서 가장 좀 독한 거, 이건 진짜 독해 하는 거지 한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차가운 바람이 단순하게 차가운 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바람을 쐬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여름에 덥지만은 찬바람을 쐬지 않는 게 좋고요. 너무 덥더라도 에어컨 바람 같은 것들을 너무 세게 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때는 뭐 시원해서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좀 나이 들면은 고생을 할 수 있어요. 먼저 그러면 몸을 이제 시원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는 걸 넘어서 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제 막 그 구슬장에 불 네네네. 떼고 미역국 끓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왜 너무 힘드니까 네. 또 지금처럼 더울 때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바람을 세게 한다든지 선풍기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 좋으니까 그런 네.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같을 때 정말 더운데 이것을 뭐 다 이제 시기까지 정해서 애를 낳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왕이면 아이를 조금 시원할 때 낳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산후기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산후풍에 걸렸다면 이 산후풍 치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출산 후 100일 정도는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초기 3주 정도는 자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서 보통은 오로 배출이나 자궁 퇴축과 관련된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산후기에는 관절이나 신체 전반을 회복하고 또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100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산후조리를 적극적으로 안 하다가 이제라도 해야겠다 같은 생각으로 약간 시기가 지나서 시작을 한다면 혹시 효과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도 100일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네. 늦더라도 조금이라도 시작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되도록이면 중에. 네, 맞습니다. 네, 시기가 알겠습니다.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산후풍 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이제 많이들 복용하시는데 어떤 약, 또 어떤 약재들을 써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임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산후풍을 치료하기 위해서 딱 어떤 한 약재, 어떤 처방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산모들마다 진찰을 해서 이분의 어떤 부위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지어주는 것이 산후조리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혈이 모두 다 손상됐다. 어디 특별한 장기는 문제는 없는데 너무 힘써갖고 기혈이 많이 허약해졌어. 네. 그러면은 기혈을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궁이 약하신 분들이 임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출산했다고 해서 자궁이 튼튼해지진 않으니까 자궁을 좀 보강해주는 쪽으로 약을 쓰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고 나는 기만 좀 소모됐어 그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기운이 처져갖고 뭐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예, 보어탕이라고 해서 이제 기를 위주로 치료한 처방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왕절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몸에 어혈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어혈부터 빼낸 다음에 몸을 조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뭐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이제 맞춤으로 이렇게 진찰이 들어간다. 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감 산후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 건강 고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